형. 안 돼, 일어나. 안녕하세요. 복수냐담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복 받아 가셔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따뜻한 마음으로 그곳을 향해 인사 올리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한겨울 찬바람이 거세게 불어오는 읍내 장터는 언제나처럼 북적였습니다. 얼어붙은 흙바닥 위로 사람들의 발길이 분주하게 오가고 상인들은 군부를 피워 손을 녹이며 손님을 기다렸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 가마솥 옆으로 장정들의 입김이 하얗게 퍼져나갔습니다. 하늘에서는 가느다란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고 장터의 활기와는 달리 공기는 점점 더 차갑게 식어갔어요. 장터에서 조금 떨어진 나무다리 아래 넉마를 뒤집어 쓴 두 형제가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형인 동철은 15살쯤 되어 보였고 동생 동희는 겨우 10살 남짓이었어요. 동철은 동생의 어깨를 툭툭 치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봐, 울음을 더 애절하게 짜내야 한다니까. 그래야 사람들이 동정을 해. 동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형, 근데 이러는 게 맞아? 맞고 안 맞고가 어딨어. 안 그러면 우리 둘 다 얼어 죽는다고. 동철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다리 밑 구석에 살짝 숨겨둔 보따리를 힐끗 쳐다봤어요. 너덜너덜한 천 조각 사이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동희는 그 보따리를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형이 어디선가 훔쳐온 물건들이 틀림없었죠. 장터를 오가는 사람들은 다리 아래 형제를 보고도 대부분 외면했습니다. 어떤 이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고 어떤 이는 고개를 돌리며 한숨만 내쉬었어요. 촐로 몇몇이 다리 위를 지나가며 수군거렸습니다. 저놈들은 원래 저렇게 떠돈다더라. 원래 집안이 한량이었다던데 망할 만하지. 근거도 없는 소문이었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싶어 했어요. 불쌍히 여기기보다는 저들의 처지를 합리화하는 편이 마음 편했으니까요. 해가 기울 무렵 장터 뒷골목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동철이 다른 거지 아이 둘과 부딪힌 거예요. 키 큰 아이가 동철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 자식, 여긴 우리 구역이라니까. 구역? 웃기지 마. 여긴 다 공짜 땅이야. 동철은 거침없이 맞받아쳤어요. 그의 손에는 주먹만 한 돌멩이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동철의 눈빛을 보고 한 발짝 물러섰죠. 그 눈에는 절박함이 서려 있었고 절박한 사람만큼 위험한 건 없었으니까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동희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형이 점점 더 거칠어지고 있었어요. 처음엔 그저 배고픔을 견디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젠 형의 눈에서 다른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탐욕이었을까요? 아니면 세상에 대한 원망이었을까요? 그때 장터 한편에서 천을 펼쳐놓은 상인이 눈에 띄었습니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는 손님과 정직하게 흥정하며 가끔 웃음을 지었어요. 사람들이 그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상이, 이 천값은 어떻게 되는가? 아이고 나리.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건 조금 비싼 편입니다. 저쪽 무명이 더 나으실 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 상인이 어디 있을까요? 박윤상이라는 이름의 그 사람은 자신의 이익보다 손님의 형편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동철은 그 모습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그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돌아가고 있었죠. 해가 완전히 지고 장터에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윤상의 친구로 보이는 건장한 남자가 다가왔어요. 윤상아, 또 다리 아래 거지들한테 먹을 것 줬냐? 돌배야, 그냥 지나칠 수가 있나?
이러다 너만 손해본다니까.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 권돌배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윤상은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장터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다리 아래로 돌아온 형제는 추위에 몸을 떨었습니다. 동희의 기침 소리가 어둠 속에서 메마르게 울렸어요. 동철은 동생의 등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참아. 곧 나아질 거야. 하지만 그 말엔 확신이 없었습니다. 겨울은 이제 막 시작이었고 앞으로 얼마나 더 버텨야 할지 아무도 몰랐으니까요. 눈발은 점점 더 굵어지고 강물 소리만이 쓸쓸하게 흘러갔습니다. 며칠 전 윤상이 처음으로 거지 형제를 본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장터는 사람들로 붐볐고 윤상은 첨보다리를 등에 지고 장터 입구를 지나고 있었어요. 그때 길 한가운데 쓰러져 있는 아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동이었어요. 아이는 흙바닥에 엎어진 채 가느다란 신음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대부분 못 본 척했어요. 어떤 이는 일부러 크게 돌아갔고 어떤 이는 또 구걸하는 거지라며 혀를 찼죠. 윤상은 첨보다리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아이에게 다가가 손목을 잡아 맥을 짚어봤어요. 맥박이 너무 약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바짝 말라 갈라져 있었죠. 장터 상인 하나가 윤상을 말렸습니다. 그냥 가시오. 저것도 다 연기라니까. 동정심 끌려고 저러는 거요. 윤상은 고개를 들어 그 사람을 바라봤어요. 온화하지만 단호한 눈빛이었습니다. 연기라도 배고픈 건 같지 않소. 사람이 이렇게까지 엎어져 있는데 어찌 그냥 갑니까? 그는 일어나 근처 국밥집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따뜻한 떡 몇 개와 미역국 한 그릇을 들고 돌아왔어요. 동이를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우고 등을 기대게 한 뒤 떡을 입에 넣어줬습니다. 동이는 눈을 번쩍 뜨고는 떡을 허겁지겁 씹기 시작했어요. 너무 급하게 먹다가 목이 메었습니다. 기침이 터져 나왔고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죠. 윤상은 재빨리 물을 입에 대주며 아이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천천히 먹어야지. 아무도 빼앗아 가지 않아. 그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동이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따뜻한 말을 들어봤을까요? 아이는 물을 조금씩 삼키며 숨을 고르고 떡을 다시 조심스럽게 베어 물었습니다.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형 동철이 있었습니다. 다리 기둥 뒤에 몸을 숨긴 채 윤상이라는 남자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었어요. 동철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저 남자는 쓸모가 있겠다는 생각이 스쳤죠. 동이가 떡을 다 먹고 나자 윤상은 미역국 그릇을 건넸습니다. 이것도 천천히 마셔. 속이 편해질 거야. 고맙습니다, 아저씨. 동이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감사함과 미안함이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윤상은 아이의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어요. 해가 기울 무렵 윤상은 다시 한번 다리 아래를 찾았습니다. 손에는 장사에 쓰다 남은 천 조각들이 들려 있었어요. 형제가 웅크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는 천 조각들을 펼쳐 임시 담요처럼 만들어 덮어줬습니다. 이거라도 덮고 자거라. 밤에 얼어 죽으면 안 되니까. 윤상의 마음속에는 어떤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내 아이였으면 지금쯤 이 나이였을 텐데. 몇 해 전 잃은 아들의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그 아픔은 여전히 가슴 한편에 남아 있었죠. 동철이 슬며시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 섞인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나리, 저희는 전쟁통에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빚에 쫓겨 집도 잃고 이렇게 떠돌게 됐지요. 동생 하나 먹여 살리려 이렇게 사는 겁니다. 목소리는 애절했습니다.
하지만 동철의 눈 깊은 곳에는 계산이 깔려 있었어요. 윤상은 그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저 안쓰러운 마음뿐이었죠. 그래, 세상이 너희에게 가혹했구나. 하지만 포기하지 마라. 사람은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으니까. 윤상은 자신의 이야기도 조금 꺼냈습니다. 장돌뱅이로 살면서 겪은 어려움, 그래도 정직하게 살아가려 애쓴다는 이야기였어요. 나도 넉넉한 사람은 아니네. 하지만 남의 굶주림은 못 본 척 못하겠더라고. 그게 사람 아니겠나. 동철은 고개를 숙인 채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착한 사람일수록 속이기 쉽지. 그때 장터 쪽에서 권돌배가 걸어왔습니다. 윤상이 다리 아래에 있는 걸 보고 한숨을 쉬었어요. 또 여기 왔냐? 이러다 너만 손해본다니까. 돌배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잖아. 내가 봐도 딱하지 않나? 딱하긴 한데 세상에 딱한 사람이 한둘이냐? 내가 다 책임질 수는 없어. 권돌배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상은 웃으며 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걱정 마.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그나저나 이 아이들 눈이라도 많이 오면 장터 앞 창고라도 빌려줄까 하네. 창고라는 단어에 동철의 귀가 번쩍 열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윤상을 바라봤어요. 장터 앞 창고라면 분명 장터와 가까운 곳일 겁니다. 동철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빠르게 돌아갔죠. 권돌배가 돌아간 뒤 윤상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봐야겠구나. 눈 오면 꼭 장터로 오너라. 얼어 죽으면 안 되니까. 고맙습니다, 나리. 동철이 깍듯이 인사했습니다. 윤상이 멀어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동철은 장터 쪽을 유심히 살폈어요. 창고가 어디에 있을까? 장터 구조는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동희는 윤상이 준 1,000조각을 꼭 쥐고 형을 바라봤습니다. 형, 저 아저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동철은 코웃음을 쳤어요. 좋은 사람일수록 더 쉽게 속는 법이야. 그걸 모르나? 형, 그게 무슨 소리야? 닥치고 자. 내일 또 일찍 일어나야 해. 동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한편이 불편했어요. 형의 말투가, 형의 눈빛이 점점 더 낯설어지고 있었죠.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습니다. 동희는 1,000조각을 꼭 쥔 채 눈을 감았어요. 윤상 아저씨의 따뜻한 손길이 아직도 등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형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그날 밤 동희는 꿈을 꿨습니다. 따뜻한 방에서 밥을 먹는 꿈이었어요. 그 옆에는 윤상 아저씨가 웃으며 앉아 있었죠. 하지만 꿈은 이내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형이 무언가를 훔치고 자신이 쫓기는 꿈이었어요. 동희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습니다. 밤은 깊어만 갔고 강물 소리만이 쉼없이 흘렀습니다. 이틀째 비가 내렸습니다. 장터는 진흙탕으로 변했고 사람들의 발걸음도 뜸해졌어요. 상인들은 처마 밑에 웅크리고 앉아 비를 피했고 장사는 거의 되지 않았죠. 윤상도 천보따리를 덮개로 가린 채 비가 그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굵어졌어요. 하늘은 잿빛으로 어두웠고 천둥 소리가 멀리서 울려왔습니다. 윤상은 한숨을 쉬며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일찍 집으로 돌아가는 게 나을 것 같았죠. 그때였습니다. 다리 쪽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 자식아, 일어나서 사람들 앞에서 울어야지. 욕설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윤상은 깜짝 놀라 그쪽을 바라봤어요. 몇몇 사람들이 다리 쪽으로 몰려가고 있었죠. 윤상도 서둘러 천보따리를 내려놓고 뛰어갔습니다.
다리 아래에는 끔찍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동이가 진흙탕에 엎어진 채 떨고 있었어요. 옷은 흠뻑 젖어 몸에 달라붙었고 온몸이 진흙투성이었죠. 그 옆에서 형 동철이 동생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며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일어나, 이 쓸모없는 놈아. 비 오는 날이 오히려 좋은 거야. 사람들이 더 동정한다고. 동철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어요. 절박함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죠. 동이는 형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아이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눈빛은 풀려 있었어요. 구경하던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걸 형이라고 하나. 아무리 배가 고파도 저렇게까지 하나. 원래 거지 새끼들은 다 저렇지 뭐. 윤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진흙탕을 헤치고 달려가 동철의 어깨를 밀쳐냈어요. 당장 손 놔. 애가 눈빛이 풀렸잖소. 동철이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윤상은 동이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어요. 아이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맥박도 거의 느껴지지 않았죠. 이러다 죽겠어. 내가 데려가겠소. 윤상이 동이를 들쳐 업으려 하자 동철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뭐 하는 짓이오? 내 동생인데 내가 알아서 할 거요. 알아서 하는 게 이 꼴이오? 당장 비켜. 윤상의 목소리에는 드물게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동철은 잠시 당황한 표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을 가다듬고 무릎을 꿇었죠. 죄송합니다, 나리. 제가 미쳤습니다. 제발 동생 좀 살려주십시오. 급작스러운 태도 변하였습니다. 동철의 목소리는 애원하는 듯했지만 눈빛 깊은 곳에는 여전히 계산이 깔려 있었어요. 이 사람을 잘 이용하면 된다. 윤상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동이를 단단히 업고 자신의 마을 쪽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진흙탕 길은 미끄러웠고 비는 더욱 세차게 쏟아졌습니다. 작은 개울을 건너야 했는데 물이 불어 징검다리가 거의 잠겨 있었죠. 윤상은 신발이 젖는 것도 개의치 않고 물을 헤쳐나갔습니다. 등에 엎인 동이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윤상은 이를 악물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조금만 참아라. 곧 따뜻한 곳에 도착할 거야. 길가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촌부 몇몇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저런 사람도 있네. 그러다 재수 없으면 도둑 뒤집었을 텐데. 남 돕는 것도 좋지만 너무 순진하면 당하는 법이지. 그들의 말에는 동정보다 냉소가 더 많이 섞여 있었어요. 세상은 원래 그렇게 흘러가는 법이니까요. 윤상은 그런 소리들을 듣지 못한 척했습니다. 아니, 들었어도 신경 쓰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은 오직 이 아이를 살리는 것만이 중요했으니까요. 마을이 가까워질 즈음 동이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아저씨. 가느다란 목소리였어요. 윤상은 걸음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이제 다 왔어. 조금만 더 버텨. 동이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이 빗물인지 눈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어요. 아이는 다시 눈을 감았고 윤상의 등에 더 깊이 기댔죠. 멀리서 우산 하나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동철이었어요. 비에 흠뻑 젖은 그의 모습은 초라했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윤상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저 집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야 해. 집 안 구조도 파악해야 하고. 윤상의 집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작지만 단정한 초가집이었어요. 윤상은 대문 앞에 멈춰서서 숨을 고르고 외쳤습니다. 여보, 아이 하나만 살려주게. 집 안에서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곧 대문이 열리고 한 씨가 황급히 뛰어나왔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설명은 나중에 할게.
지금은 이 아이부터 살려야 해. 부부는 서둘러 동이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 뒤로 동철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어요. 비에 젖은 그의 모습은 마치 저승사자처럼 으스스했습니다. 대문이 닫히고 빗소리만이 세상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길고 어두웠어요. 무언가 불길한 일이 시작되려는 듯한 기분이 들었죠. 하늘에서는 천둥이 다시 한번 크게 울렸습니다. 윤상의 집 안은 검소했지만 정갈했습니다. 벽에는 낡은 목기가 가지런히 걸려 있었고 방 한쪽에는 작은 나무 장난감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 있었어요. 오래전 아이가 가지고 놀던 것이었죠. 윤상은 그 장난감을 치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빈자리가 너무 컸으니까요. 한 씨는 처음엔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이 낯선 아이를 업고 들어왔으니까요. 하지만 동희의 창백한 얼굴을 보자 놀람은 이내 걱정으로 바뀌었어요. 세상에 이 아이가 얼마나 고생했으면. 한 씨는 서둘러 안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오래된 이불장을 열어 따뜻한 이부자리를 꺼냈어요. 방바닥에 재빨리 이불을 펴고 윤상이 동희를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젖은 옷부터 벗겨야 해요. 한 씨가 말했어요. 두 사람은 동희의 젖은 옷을 벗기고 마른 천으로 몸을 닦아줬습니다. 아이의 몸은 뼈만 앙상했어요. 갈비뼈가 하나하나 드러나 보였고 곳곳에 멍 자국도 있었죠. 한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 어린 것이 얼마나 굶었을까요? 내가 좀 더 일찍 챙겼어야 했는데. 윤상의 목소리에는 자책이 묻어났어요. 한 씨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살리면 되죠. 한 씨는 부엌으로 가서 죽을 쑤기 시작했습니다. 쌀을 씻고 물을 붓고 정성스럽게 저었어요. 죽이 끓는 동안 윤상은 동희의 이마에 젖은 천을 올려놨습니다. 열이 너무 높았거든요. 그때 마루 끝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동철이었어요. 그는 멀뚱히 서서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윤상이 손짓했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시게. 자네도 비에 흠뻑 젖지 않았소. 아, 아닙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동철은 공손하게 대답했지만 눈은 끊임없이 집 안을 훑고 있었어요. 부엌 쪽 찬장, 방 안의 괴짝, 벽에 걸린 옷가지들. 그의 시선은 재산을 파악하는 도둑의 그것이었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동철이 말했어요. 목소리는 감사로 가득 찬 듯 했지만 속마음은 달랐죠. 이 집은 생각보다 살림이 괜찮네. 쓸만한 게 있을 거야. 밤이 깊어갔습니다. 한 씨는 죽을 조금씩 떠서 동희의 입에 넣어줬어요. 아이는 의식이 희미했지만 본능적으로 삼켰습니다. 한 씨는 밤새 아이 곁을 지키며 이마에 찜질을 갈아줬어요. 윤상은 뜰로 나왔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그때 담 너머로 권돌배가 나타났습니다. 윤상아, 소문 들었다. 거지 형제를 집 안까지 들였다며? 그래, 아이가 죽을 지경이었어. 권돌배는 심각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야, 낯선 자를 집 안까지 들이는 건 위험해. 작년에 옆 마을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잖아. 불쌍한 사람 도와줬다가 집 앞물건 다 털리고 말이야. 돌배야, 그 형제들은 그런 애들이 아니야. 내가 뭘 안다고 그래. 사람 마음속은 아무도 모르는 거야. 권돌배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상은 친구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사람이 사람을 못 믿으면 세상이 무슨 맛이냐. 걱정 마. 내가 조심할게. 그렇게 말했지만 윤상의 얼굴에도 잠깐 불안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완전한 맹목은 아니었던 거죠. 하지만 그는 여전히 사람을 믿고 싶었어요. 권돌배가 돌아가고
윤상이 부엌으로 들어가려는데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찬장 쪽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윤상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동철이 찬장 앞에 서 있었어요. 손이 찬장 문에 닿아 있었죠. 윤상의 발소리를 듣자 동철은 화들짝 놀라며 돌아섰습니다. 아, 물 한 모금 찾다가 그만. 찬장은 저쪽이 아니라 여기요. 윤상이 다른 쪽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눈빛에는 의심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동철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죠. 죄송합니다. 낯선 집이라 잘 몰랐습니다. 윤상은 물 한 사발을 떠서 건넸습니다. 동철은 물을 받아 마셨지만 속으로는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실수했어. 좀 더 조심해야 해. 한편 안방에서는 한 씨가 동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열은 조금씩 내리고 있었어요. 한 씨는 작은 이불을 덮어주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아이도 살아있었으면 이 나이였을 텐데. 그녀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잃은 아이의 빈자리는 여전히 아팠어요. 하지만 지금 눈앞에 이 아이를 살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은 따뜻해졌죠. 이튿날 아침 동희가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낯설었어요. 따뜻한 이불이 덮여 있고 방 안에는 구수한 죽 냄새가 퍼져 있었죠. 아이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한 씨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깨어났구나. 많이 아팠지? 아주머니, 여기가 어디예요? 우리 집이야. 어제 윤상이가 널 데려왔단다. 동희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비 내리던 날 진흙탕에 쓰러졌던 일, 형이 소리치던 일, 윤상 아저씨가 자신을 업었던 일, 모든 게 어렴풋이 떠올랐어요. 아저씨가 절 살려주셨어요? 그럼 밤새 걱정하셨단다. 동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너무 고마웠어요. 이렇게 낯선 사람이 자신을 살려준 게 믿기지 않았죠. 윤상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동희는 황급히 일어나 절을 올리려 했어요. 고맙습니다, 아저씨. 정말 고맙습니다. 천천히 해. 아직 몸이 약하잖아. 윤상이 아이의 어깨를 잡아 다시 앉혔습니다. 동희는 윤상과 한 씨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손은 따뜻했습니다. 마루에 앉아있던 동철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동희야, 괜찮으냐? 응, 형. 나 괜찮아. 동철은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지만 곧 말했어요. 우린 곧 떠나야 해. 너무 오래 폐를 끼칠 순 없어. 동희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형, 여기서 일 도와드리면 안 돼? 나 이제 괜찮아. 뭐? 동철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동생이 처음으로 자신의 계획에 반하는 말을 한 거였죠. 윤상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며칠은 더 머물러도 되네. 대신 집안 허드렛 일을 좀 도와줘야겠지만. 정말요? 고맙습니다, 아저씨. 동희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동철은 복잡한 표정으로 동생을 바라봤어요. 계획이 조금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나쁘지 않았어요. 더 오래 머물수록 집 안 사정을 더 잘 파악할 수 있으니까요. 그날부터 형제는 윤상의 집에서 지내게 됐습니다. 짧은 평화의 시간이 시작되는 듯 했어요.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할 운명이었죠. 마당 한 구석에서 까치가 울었습니다. 불길한 소식을 예고하듯. 며칠이 지나 비가 완전히 그쳤습니다. 장터는 다시 활기를 되찾았어요. 상인들은 젖은 물건들을 햇볕에 말리고 손님들도 하나둘 돌아오기 시작했죠. 윤상도 다시 장터로 나갔습니다. 동희는 집에서 한 씨를 도와 허드렛 일을 하기로 했어요. 동철은 아침 일찍부터 동희를 한쪽으로 불렀습니다. 귓속말로 낮게 말했어요. 오늘 밤이야. 뭐가?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기회지. 장터에 돈이 있어. 동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형, 무슨 소리야? 아저씨가 우릴 이렇게 잘 대해주시는데. 그게 바로 문제야. 우린 언제까지고 여기 얹혀 살 수 없어. 돈을 벌어야 해. 벌면 되잖아. 일을 해서. 동철이 동생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힘이 들어갔어요. 거지 새끼가 누가 일을 시켜줘? 정신 차려. 우리가 살 방법은 하나뿐이야. 동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형의 눈빛이 너무 무서웠거든요. 장터에는 상인들이 공동으로 쓰는 금고가 있었습니다. 이만석이라는 부유한 상인이 관리하는 곳이었어요. 장사가 끝나면 하루 벌이를 잠시 맡겨두는 곳이었죠. 열쇠는 이만석이 보관했고 금고는 장터 한쪽 작은 창고 안에 있었습니다. 경비는 허술했어요. 밤이 되면 포졸 한두 명이 장터를 순찰했지만 구석구석까지 살피지는 않았죠. 동철은 이미 며칠 전부터 이 모든 걸 파악해뒀습니다. 낮 시간 동희는 윤상이 시킨 심부름을 했습니다. 쌀을 사러 가고 천을 다른 상인에게 배달하고 부지런히 움직였어요. 사람들은 동희를 보며 윤상인의 집 아이라고 불렀습니다. 동희는 그 말이 좋았어요. 누군가에게 소속된다는 느낌이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철은 달랐습니다. 그는 장터 골목을 돌아다니며 금고 위치를 재확인하고 창고 주변의 동선을 파악했어요. 어디로 들어가고 어디로 빠져나올지 머릿속에 지도를 그렸죠. 권돌배가 장터에서 동철과 마주쳤습니다. 돌배는 동철을 째려봤어요. 자네, 눈이 너무 빠르던데.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을 보면 알아. 자네 같은 눈빛, 나도 여러 번 봤지. 동철은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돌배는 그 모습을 보며 씁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윤상에게 다시 한번 경고해야겠다고 생각했죠.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상인들이 하나둘 장사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이만석은 하루 벌이를 헤아리며 금고에 넣었습니다. 은전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쌓였죠. 동철은 장터 한쪽에서 일부러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지나가던 아이와 부딪히며 크게 넘어진 척했어요. 아야, 누가 밀었어? 내가 언제 밀었어? 아이들이 다투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동철이 원한 건 바로 이거였어요. 사람들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것. 그 틈에 동희는 금고가 있는 창고 근처를 서성였습니다. 동희의 손은 떨렸어요. 가슴이 두근거렸고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죠. 형의 지시대로 창고 문의 빗장을 살짝 풀어놨습니다. 완전히 열지는 않았지만 누군가 살짝만 밀면 열릴 정도로요. 이러면 안 돼. 아저씨한테 미안해. 하지만 형의 명령을 거역할 수도 없었습니다. 동희는 그저 형이 마음을 바꾸길 바랐어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장터는 고요했어요. 달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비추고 있었죠. 동철은 다리 아래에서 기다리다가 포졸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지자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창고로 다가가 문을 밀었어요. 문은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동철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죠. 안으로 들어가 금고를 살폈습니다. 자물쇠는 단순했어요. 동철은 주머니에서 쇠붙이를 꺼내 자물쇠를 건드렸습니다. 딸깍.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은전 주머니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동철은 재빨리 주머니 몇 개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창고를 나왔죠. 하지만 동철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윤상의 천보따리가 있는 곳도 알고 있었거든요. 장터 반대편 작은 창고였어요. 거기도 들러 천몇 피를 훔쳤습니다. 윤상이 공들여 모은 물건들이었죠. 어차피 의심받을 거면
다 가져가는 게 낫지. 동철의 생각은 그랬습니다. 윤상에게 누명을 씌우고 자신은 빠져나가는 것. 완벽한 계획이라고 믿었어요. 다음 날 아침 장터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금고가 털렸다. 이만석의 외침이 장터를 흔들었어요. 상인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금고는 비어 있었고 창고 문은 활짝 열려 있었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밤새 포졸은 뭐 했어?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만석은 얼굴이 새빨개져서 소리쳤어요. 이건 그냥 도둑질이 아니야. 안에서 도운자가 있어. 그때 누군가 말했습니다. 저기 윤상네 첨보따리도 없어졌다던데요. 뭐? 윤상이 달려가 확인했습니다. 자신의 첨보따리가 있어야 할 곳은 텅 비어 있었어요. 며칠간 공들여 모은 물건들이 모두 사라졌죠. 이럴 수가. 윤상은 허탈한 표정으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장터 한 구석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젯밤 윤상네 집에 들락거리던 거지 형제들 수상하지 않아? 그러게. 윤상이가 너무 쉽게 믿은 거 아니야? 금고 위치도 알고 창고도 알고 안에서 도운자가 있다는 게 그거 아니겠어?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의 의심스러운 눈빛이 윤상에게 향하기 시작했어요. 이만석이 윤상에게 다가왔습니다. 윤상, 자네 집에 거지들 들였다며? 그게 아이가 아파서. 아이가 아픈 게 무슨 상관이야? 지금 금고가 털렸다고. 윤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설마 그 형제가? 하지만 믿고 싶지 않았죠. 장터 구석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동이가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손은 부들부들 떨렸고 다리에 힘이 풀렸죠. 형이 정말로 해버렸어. 아저씨가 의심받고 있어. 동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형은 이미 어디론가 사라진 뒤였어요. 이만석이 다시 말했습니다. 이건 안에서 도운 자가 분명히 있어. 윤상, 자네도 조사받아야겠어. 윤상의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소문은 불길처럼 번졌습니다. 장터 한 구석에서 시작된 수군거림은 순식간에 온 장터를 뒤덮었어요. 윤상이가 거지들을 집에 들였다더라. 그날 밤도 둘이 어딘가 돌아다니더라던데 아무리 그래도 자기 물건까지 같이 털리게 했겠어? 그게 바로 수법이지. 의심 안 받으려고 자기 것도 털린 척하는 거야. 사실과 과장이 뒤섞였습니다. 누군가는 윤상이 금고 열쇠 위치를 거지들에게 알려줬다고 했고 누군가는 원래 윤상이 평소에 너무 퍼주는 게 수상했다고 말했어요. 포졸 서감돌이 장터에 도착했습니다. 30대 후반의 건장한 사내였어요. 그는 이만석과 다른 상인들에게 사건 경위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금고가 언제 털렸다는 거요? 어젯밤입니다. 저녁에 금고를 잠갔는데 아침에 보니 텅 비어 있었어요. 창고 문은 빗장이 풀려 있었습니다. 누군가 안에서 열어준 게 분명해요. 서감돌이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때 상인 하나가 말했어요. 포졸날이 윤상이라는 자를 아십니까? 알지. 장터에서 천장사하는 자 아니냐. 그 자가 거지 형제를 집에 들였습니다. 그 형제 중 하나가 어젯밤 금고 근처를 서성이는 걸 봤다는 사람도 있어요. 서감돌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거지 형제라. 지금 어디 있소? 그게 오늘 아침부터 보이질 않습니다. 도망쳤다는 소리로군. 이만석이 끼어들었습니다. 윤상도 수상합니다. 평소에도 저 거지들을 유난히 챙겼거든요. 이번에도 집까지 들였다니 뭔가 짜고 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건 좀. 다른 상인이 말하려 했지만 이만석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선의가 지나치면 그것도 의심스러운 겁니다. 요즘 도둑들 수법이 바로 그거라니까요. 서감돌이 말했습니다. 일단 윤상부터 불러오시오. 얘기를 들어봐야겠소. 그 순간 윤상이 장터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어요. 평소 같으면 따뜻하게 인사를 건네던 사람들이 오늘은 차갑게 눈을 피했습니다. 윤상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죠. 윤상, 서감돌이 불렀습니다. 윤상은 천천히 다가갔어요. 예, 포졸라리. 금고가 털린 밤 어디에 있었소? 집에 있었습니다. 증인이 있소? 아내가 있습니다. 서감돌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내 말이야 믿을 수 있겠소. 다른 사람은? 윤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때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저녁 무렵 윤상을 다리 근처에서 봤어요. 거지 형제 중 하나와 함께 있었습니다. 뭐라고? 윤상이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이미 믿기 시작했죠. 저는 집에 있었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그럼 거지 형제는 지금 어디 있소? 서감돌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윤상은 말문이 막혔어요. 그게 모르겠습니다. 모른다고? 자네 집에 있던 자들을 모른다고? 윤상은 집으로 달려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형제가 어디 있는지 확인해야 했어요. 그는 장터를 빠져나가려 했지만 서감돌이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디 가려 하오?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았소. 저는 결백합니다. 형제들을 찾아야 해요. 결백하다면 왜 그들이 도망쳤겠소? 서감돌의 말에 윤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로 형제가 도망친 걸까요? 아니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권돌배가 군중을 헤치고 나타났습니다. 포졸라리, 잠깐만요. 내가 아는 윤상이는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자네가 뭘 안다고 그러시오? 저는 윤상이랑 10년을 알고 지냈습니다. 이자는 파리 한 마리도 못 죽이는 사람이에요. 권돌배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이만석이 냉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사람 탈을 쓰고도 모르는 법이지. 10년을 알았다고 속마음까지 알겠소? 이만석, 당신은 충분하오. 서감돌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일단 윤상, 자네는 관하로 가야겠소. 좀 더 자세히 조사해야 할 것 같구먼. 관하요? 저는 아무 잘못도. 도망친 자와 함께 있었으니 자네도 수상한 건 마찬가지요. 협조하시오. 서감돌이 윤상의 팔을 잡았습니다. 윤상은 저항하지 못했어요. 억울함과 배신감이 가슴을 짓눌렀죠. 장터 사람들은 침묵했습니다. 평소 윤상에게 도움받았던 사람들도, 그에게 웃으며 인사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고개를 돌렸어요. 누군가는 수군거렸고 누군가는 손가락질했죠. 역시 너무 착한 척하더니 나도 그 천싸게 샀는데 훔친 거였나? 윤상이가 저랬을 줄이야. 윤상의 귓가에 그 말들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서감돌을 따라갔어요. 권돌배가 뒤따라가려 했지만 다른 포졸이 막아섰습니다. 가만히 계시오. 방해하면 당신도 끌려갑니다. 권돌배는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는 윤상의 뒷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봤습니다. 그때 멀리 다리 아래에서 누군가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동이었어요. 아이는 기둥 뒤에 몸을 숨긴 채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아저씨가 잡혀가고 있어. 내 잘못이야. 내가 형을 말렸어야 했는데. 동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아저씨는 자신을 살려줬는데
자신은 아저씨를 배신한 거나 다름없었죠. 형은 이미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금고에서 훔친 돈을 가지고 혼자 도망친 거예요. 동희를 버리고 떠난 겁니다. 동희는 다리 기둥에 등을 기댄 채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강바람이 뺨을 때렸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마음이 더 차갑고 아팠으니까요. 관아로 끌려가는 윤상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동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말해야 해. 진실을 말해야 해.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형이 무서웠고 사람들이 무서웠고 자신이 벌을 받을까봐 무서웠어요. 동희는 떨리는 손으로 윤상이 준 천 조각을 꺼냈습니다. 그날 밤 덮어줬던 따뜻한 천이었죠. 아이는 그걸 꼭 쥐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장터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윤상의 자리는 텅 비어 있었어요. 바람이 불어와 먼지를 일으켰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이 무너지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다만 강물만이 쉼없이 흘러갈 뿐이었죠. 관아의 취조실은 어둡고 차가웠습니다. 윤상은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앉아 있었어요. 손은 뒤로 묶여 있었고 온몸이 굳어 있었죠. 서감돌과 다른 포졸 2명이 그를 둘러싸고 서 있었습니다. 다시 묻겠소. 금고가 털린 그날 밤 정확히 어디에 있었소? 서감돌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집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누군가는 자네를 다리 근처에서 봤다고 하오? 그건 거짓말입니다. 저는 집 밖을 나가지 않았어요. 윤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억울함에 목이 메었죠. 포졸 하나가 비웃듯 말했어요. 거지 형제를 집에 들인 이유가 뭐요? 배고픈 아이를 도와주려고. 그럴싸한 핑계군. 핑계가 아닙니다. 정말로 아이가 죽을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집 안 구조를 다 보여준 거요? 금고 위치도 장터 창고 위치도. 그런 얘기는 한 적 없습니다. 윤상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포졸들은 믿지 않았어요. 서감돌이 천천히 윤상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얼굴을 가까이 대고 말했어요. 자, 솔직하게 말해보시오. 요즘 도둑들 수법이 바로 그거라오. 불쌍한 척하고 들어가서 안에서 문을 열어주는 거 말이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왜 거지들은 도망쳤소? 결백하다면 왜? 윤상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형제가 도망친 걸까요? 그렇다면 자신은 완전히 속은 건가요? 금고 열쇠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소. 그리고 금고 위치를 아는 사람도 많지 않지. 자네는 장터에서 오래 장사했으니 다 알고 있었겠군. 서감돌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내부 협조자가 있었다는 건 확실하오. 그게 자네가 아니라면 증거를 대시오. 증거라니. 저는 아무것도. 증거가 없으면 의심받는 건 당연하오. 밖에서 한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당신은 결백해요. 말해주세요. 한 씨가 관아 앞까지 와서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하지만 포졸들은 그녀를 안으로 들이지 않았죠. 이만석과 몇몇 상인도 관아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부인의 말은 믿을 수 없소. 남편 편을 들게 뻔하지 않소? 이만석이 차갑게 말했어요. 한 씨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저희 남편은 파리 한 마리도 못 죽이는 사람이에요. 제발 믿어주세요. 그런 사람이 도둑과 한패가 됐으니 더 문제지. 상인 하나가 비아냥거렸습니다. 한 씨는 고개를 떨궜어요. 세상이 이렇게 냉혹한지 처음 알았습니다. 한편 장터 외곽 숲길 어딘가에서 동희는 홀로 떨고 있었습니다. 형 동철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어요. 동희는 아침부터 형을 찾아 헤맸지만 어디에도 없었죠. 형이 날 버렸어.
혼자 도망갔어. 동희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배신감과 외로움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건 죄책감이었습니다. 동희는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형이 금고를 열러 가기 전 자신에게 했던 말들이 생생했어요. 이건 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야. 내가 창고 문만 열어놓으면 돼. 형, 아저씨한테 미안해. 미안해? 세상이 우리한테 미안했나? 아무도 우리 안 도와줬잖아. 형은 윤상이 준 담요를 발로 짓밟았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정말로 금고를 털었던 겁니다. 동희는 자신도 공범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창고 문을 열어놓은 건 자신이었으니까요. 비록 직접 도둑질하지는 않았지만 형을 도운 건 사실이었죠. 내가 말렸어야 했는데, 내가 아저씨한테 말했어야 했는데,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마을 아이들이 동희를 발견했습니다. 소문을 들은 아이들이었죠. 저기 도둑놈 동생이다. 도둑놈, 도둑놈. 아이들은 돌을 집어들었습니다. 동희를 향해 던지기 시작했어요. 돌멩이 하나가 동희의 어깨를 맞췄습니다. 아팠지만 마음이 더 아팠어요. 저리 가. 내 형이 어디 있어? 도둑놈들. 동희는 도망쳤습니다. 다리 아래로 달려가 몸을 숨겼어요. 숨을 헐떡이며 기둥에 기댔죠.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때 장터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동희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어 바라봤습니다. 윤상이 포졸에게 끌려가고 있었어요. 손이 묶인 채 비틀거리며 걷고 있었죠. 사람들은 그를 손가락질하며 욕했습니다. 저게 사람이야? 선의를 팔아먹은 놈. 도둑놈이랑 한패. 동희는 그 광경을 보며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비로소 체감했어요. 아저씨는 죄가 없는데 자신 때문에 저런 꼴을 당하고 있었죠. 내가 말해야 해. 아저씨는 아무 잘못도 없어. 동희는 일어서려 했습니다. 관아로 달려가서 진실을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다리가 떨려서 일어서지지 않았습니다. 형이 무서워. 사람들이 무서워. 나도 잡혀가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양심을 짓눌렀습니다. 동희는 다시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어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동희는 다리 아래에서 떨고 있었어요. 배도 고팠고 추웠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더 고통스러웠으니까요. 동희는 몇 번이나 관아 쪽을 향해 걸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못 가서 다시 돌아왔어요. 용기가 나지 않았죠. 내일 아침에 가야지. 해가 뜨면 용기가 날 거야. 스스로를 다독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윤상 아저씨의 따뜻한 미소가 눈앞에 아른거렸고 형이 담요를 짓밟던 모습이 떠올랐죠. 관아에서는 윤상이 차가운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묶여 있었고 몸은 굳어 있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사람을 도운 게 잘못인가? 억울함에 눈물이 났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지는 것 같았으니까요. 밖에서는 바람이 세차게 불었습니다. 강물 소리가 들려왔고 어딘가에서 아이의 흐느끼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동희는 결국 눈을 뜨고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나라도 말해야 해. 아저씨를 구해야 해.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관아 쪽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못 가서 다시 주저앉고 말았어요. 형이 자신을 버리고 떠난 기억이 떠올랐고 혼자 남겨진 두려움이 밀려왔죠. 동희는 다리 기둥에 이마를 대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누구도 듣지 못할 만큼 작은 소리였지만 그 울음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후회, 죄책감, 두려움, 외로움. 밤은 끝없이 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관아 안은 다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윤상은 죄인처럼 묶인 채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어요. 이만석과 다른 상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서감돌이 다시 한번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소. 금고를 턴 자가 누구든 자네가 한패가 아니라면 왜 도망치지 않았소? 도망칠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윤상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여전히 단호했어요. 서감돌이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죄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자들 많이 봤소. 상인 몇몇이 웃었습니다. 조롱 섞인 웃음이었어요. 윤상은 고개를 떨구고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관아 문 앞에서 어린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저씨는 도둑이 아니에요. 모두가 깜짝 놀라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동이었어요. 헝겊을 뒤집어 쓴 채 온몸이 떨리고 있었지만 아이는 필사적으로 관아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포졸 2명이 동이를 붙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아이는 소리치며 저항했습니다. 놔주세요. 제가 말할 게 있어요. 이 꼬마가 뭐 하는 짓이야. 포졸 하나가 동이를 끌어내리려 했지만 동이는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외쳤습니다. 금고를 턴 건 제 형이에요. 천보따리를 훔친 것도 형이고요. 순간 관아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아이를 빤히 바라봤어요. 서감돌이 눈을 가늘게 뜨며 다가왔습니다. 내가 누구냐? 저는 윤상 아저씨가 살려준 아이예요. 동이라고 합니다. 그럼 도둑의 동생이란 말이냐? 네, 맞아요. 동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형이 금고를 털었어요. 저는 창고 문을 열어뒀어요. 형이 시켜서요. 하지만 아저씨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이만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말을 어떻게 믿소? 지어낸 이야기일 수도 있잖소. 아니에요. 동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금고는 장터 서쪽 끝 창고에 있어요. 열쇠는 창고 안선반 뒤에 숨겨져 있고요. 형이 자물쇠를 쇠붙이로 열었어요. 그리고 은전 주머니 4개를 가져갔어요. 서감돌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 내용은 금고를 지키던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창고 문은 어떻게 생겼지? 나무 빗장이 2개 있고 왼쪽 빗장이 헐거워서 살짝만 밀면 열려요. 이만석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건 사실이었어요. 왼쪽 빗장은 정말로 헐거웠고 자신만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실이었죠. 그건 어떻게? 서감돌이 동희에게 물었습니다. 내 형은 지금 어디 있느냐? 모르겠어요. 형이 절 버리고 도망갔어요. 어제 아침부터 못 봤어요. 동희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아이는 윤상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미안해요, 아저씨. 정말 미안해요. 제가 형을 막았어야 했는데. 윤상은 복잡한 표정으로 동희를 바라봤습니다. 배신감과 안타까움이 뒤섞인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화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아이가 얼마나 무서웠을지 알았으니까요. 형이 어디로 갔는지 짐작이 가느냐? 서감돌이 다그쳤습니다. 동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리 아래에 형이 숨겨둔 보따리가 있어요. 거기 훔친 물건 일부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형이 자주 가던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어디냐? 장터 북쪽 폐가, 강 건너편 숲길, 그리고 나루터 근처 창고요. 권돌배가 밖에서 듣고 있다가 소리쳤습니다. 나루터 창고라면 내가 아는 곳이오. 제가 안내하겠소. 서감돌이 고개를 끄덕이며 포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당장 출발한다. 다리 아래부터 수색하고
주변 은신처를 모조리 뒤져라. 포졸들이 우르르 밖으로 나갔습니다. 관아 안에는 윤상과 동희, 그리고 몇몇 상인들만 남았어요. 이만석이 여전히 의심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윤상이랑 한패였을지 모르잖소. 아이의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소? 서감돌이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금고 안구조, 창고 위치, 자물쇠 여는 방법까지 다 맞았소. 이 정도면 아이의 말이 사실일 가능성이 크오. 서감돌이 윤상에게 다가가 포승줄을 풀어줬습니다. 일단 자네 포승줄은 푸는 게 맞겠소. 아이의 말대로 확인해보고 형을 잡으면 그때 다시 판단하겠소. 윤상은 풀린 손목을 어루만지며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몸이 뻐근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죠. 동희가 윤상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바닥만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저씨, 정말 미안해요. 저 때문에 이런 일이. 윤상은 한참을 말없이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어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왜 이제야 말했느냐? 무서웠어요. 형이 떠나버린 것도, 아저씨가 잡혀가는 것도 다 무서웠어요. 동희의 목소리는 울먹거렸습니다. 윤상은 한숨을 쉬며 아이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그래도 용기를 냈구나. 진실을 말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 아저씨는 화 안 나세요? 화가 나지 않을 리 있겠니? 하지만 너도 피해자야. 형한테 이용당한 거지. 윤상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동희는 그 말을 듣고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어요. 아이는 윤상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밖에서 한씨가 달려 들어왔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응, 괜찮아. 이 아이가 진실을 말해줬어. 한씨는 동희를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아이를 끌어안았어요. 무서웠겠구나. 얼마나 힘들었니? 동희는 한씨의 품에서도 울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혼자 버텼던 거예요. 서감돌이 말했습니다. 포졸들이 형을 잡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오. 아이는 증인이니 관의 보호를 받게 될 거요. 윤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를 잘 부탁드립니다. 장터 사람들 중 일부는 여전히 수군거렸습니다. 그래도 윤상이도 조심성이 없었던 거 아니야? 낯선 자를 쉽게 믿으면 안 되는 거지.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도 아이가 진실을 말했잖소. 윤상이는 결백해.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어. 관아박 하늘은 맑게 겠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푸른 하늘이었어요. 윤상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형만 잡으면 모든 게 끝날 거예요. 하지만 마음 한편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사람을 믿었던 자신이 어리석었던 걸까요? 동희는 윤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작고 떨리는 손이었어요. 윤상은 그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괜찮다. 이제 다 괜찮을 거야. 그렇게 말했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어요.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는다는 걸. 하지만 그래도 진실은 밝혀졌고 그것만으로도 다행이었죠. 포졸들이 다리 아래로 향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형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동희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형과의 마지막 이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이른 아침 안개가 옅게 깔린 강가로 서감돌과 포졸들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동희가 그들을 안내하고 있었어요. 아이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형을 잡으러 가는 길이었으니까요. 다리 아래 저 기둥 뒤쪽이에요. 거기 보따리가 숨겨져 있어요. 동희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감돌이 고개를 끄덕이며 포졸들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포졸 2명이 조심스럽게 다리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강물은 잔잔하게 흘렀고 돌 사이로 안개가 피어올랐어요. 기둥 뒤를 살피자 과연 낡은 보따리가 있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포졸이 보따리를 열었어요. 안에는 은전 주머니 몇 개와 윤상의 천 조각들, 그리고 다른 작물들이 가득 들어 있었죠. 이만석이 직접 확인했습니다. 천 조각을 하나 집어들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틀림없이 윤상의 것이오. 내가 직접 봤던 물건이야. 서감돌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제 윤상의 혐의는 완전히 벗겨졌소. 아이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어. 그때였습니다. 다리 기둥 뒤쪽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들렸어요. 포졸 하나가 귀를 기울이더니 재빨리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누구냐? 순간 기둥 뒤에서 누군가 튀어나왔습니다. 동철이었어요. 그는 밤새 보따리를 지키며 숨어 있었던 겁니다. 도망칠 곳도 마땅치 않았고 훔친 물건을 버리기도 아까웠던 거죠. 잡아라. 서감돌이 외쳤습니다. 동철은 강가 쪽으로 달리기 시작했어요. 좁은 둔덕길을 따라 필사적으로 도망쳤죠. 포졸들이 뒤를 쫓았습니다. 하지만 강가는 미끄러웠어요. 포졸 하나가 젖은 돌에 발을 헛디뎌 넘어졌습니다. 흑! 동철은 뒤를 돌아보며 비웃었어요. 그리고 길목에 있던 나뭇가지를 집어 던졌습니다. 포졸들의 추격을 방해하려는 거였죠. 이 자식이. 하지만 포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감돌이 앞장서서 동철을 쫓았어요. 동철은 강둑을 따라 계속 달렸습니다. 멀찍이서 동희가 형을 향해 외쳤습니다. 그만해, 형. 더 이상 도망칠 곳 없어. 동철은 고개를 돌려 동생을 노려봤습니다.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닥쳐. 다 내 탓이야. 내가 입을 다물었어야지. 형, 아저씨는 죄가 없잖아. 우린 잘못했어. 잘못? 세상이 우리한테 잘못한 거지. 동철은 더 빠르게 달렸습니다. 숨이 가빠졌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하지만 앞에서 누군가 길을 막아섰습니다. 권돌배였어요. 그는 나루터 일꾼답게 건장한 체격을 가지고 있었고 이 지역 지리를 훤히 알고 있었죠. 동철이 도망칠 만한 길목을 미리 차단한 겁니다. 더 이상 갈 곳 없어. 순순히 따라와. 권돌배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동철은 주춤 멈춰 섰어요. 뒤에서는 포졸들이 따라오고 앞에서는 권돌배가 막고 있었죠. 비켜. 동철이 소리치며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칼이었어요. 날이 녹슬었지만 여전히 위험한 무기였죠. 이 자식, 칼을 꺼내들다니. 서감돌이 경계하며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동철은 칼을 휘두르며 위협했어요. 가까이 오지 마. 진짜 찌를 거야. 칼 내려놓고 순순히 잡혀라. 저항하면 더 무거운 벌을 받는다. 뭘? 어차피 나한텐 죽음뿐이잖아. 차라리 여기서 죽을래. 동철의 눈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권돌배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젊은 것이 벌써 죽음을 말하나. 살아야 할 이유가 있을 텐데. 무슨 이유? 거지로 평생 살라고? 웃기지 마. 그때 동희가 달려왔습니다. 아이는 형 앞에 섰어요. 형, 제발. 더 이상 나쁜 짓 하지 마. 비켜, 동희야. 넌 이미 날 배신했잖아. 배신이 아니야. 형이 잘못한 거야. 아저씨는 우릴 살려줬잖아. 그런데 왜 그랬어? 동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동철은 동생을 보며 순간 흔들렸어요. 하지만 곧 얼굴을 굳혔죠. 세상은 원래 약한 놈을 짓밟는 곳이야. 우리도 그렇게 당했잖아.
그래도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동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권돌배가 재빨리 움직였어요. 동철의 손목을 낚아채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칼은 쨍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죠. 으악! 동철이 발버둥 쳤지만 포졸들이 달려들어 그를 제압했습니다. 양팔이 뒤로 꺾이고 포승줄로 묶였어요. 나 달라고. 동철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서감돌이 그의 앞에 섰어요. 내 동생은 내 죄를 막으려다 결국 진실을 말했다. 그게 동생의 마지막 형제였을 게다. 배신자가 무슨 형제야. 동철이 동희를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동희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형, 나는 배신한 게 아니야. 아저씨를 구한 거야. 아저씨는 죄가 없는데 우리 때문에 고생하셨잖아. 치사하게. 은혜 같은 거 갚을 필요 없어. 형은 안 갚아도 돼. 하지만 나는 갚고 싶어. 동철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구고 입을 다물었어요. 서감돌이 포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관하로 데려가라. 작물 강도죄와 누명 씌운 죄를 물을 것이다. 포졸들이 동철을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동철은 발버둥을 치지 않았어요.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동희는 멀어지는 형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옳은 일을 했다고 믿었으니까요. 권돌배가 동희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잘했다, 꼬마.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아저씨, 형은 어떻게 되나요? 관아에서 판결을 받을 거야. 무거운 벌을 받겠지. 동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서감돌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내 덕분에 억울한 사람을 구했다. 용기 있는 행동이었어. 고맙습니다. 동희는 다리 아래로 내려가 그곳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형과 함께했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추웠던 겨울밤 서로 몸을 맞대고 잤던 일, 형이 먹을 것을 구해왔던 일, 때로는 따뜻했던 기억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게 끝났습니다. 윤상이 다리 위에서 내려왔습니다. 동희를 발견하고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동희야. 아이는 고개를 들어 윤상을 바라봤습니다.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아저씨, 제가 형을 잡게 했어요. 아니야. 내가 진실을 말한 거지. 윤상이 동희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천천히 생각하면 돼. 내겐 아직 시간이 많아. 동희는 윤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희망이었어요. 강물은 여전히 흘렀고 하늘은 점점 밝아졌습니다. 긴 밤이 끝나고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며칠 뒤 관아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동철에게는 작물 강도죄와 무고죄가 적용되었어요. 형량은 무거웠습니다. 먼 섬으로 유배를 가게 된 거죠. 판결이 내려지는 날, 동희는 관아 밖에서 멀리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형이 포졸들에게 둘러싸여 끌려가는 모습을 봤어요. 형은 고개를 돌려 동생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원망도 미안함도 없었어요. 다만 텅 빈 허무함만이 있었죠. 동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게 마지막 이별이었어요. 윤상은 공식적으로 누명을 벗었습니다. 서감돌이 형식적이나마 찾아와 사과했어요. 의심해서 미안했소. 조사 과정에서 신뢰가 많았소. 아닙니다. 포졸라리께서 일을 하신 것뿐이니까요. 윤상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이만석과 몇몇 상인들이 윤상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떡과 술을 들고 있었어요. 윤상, 정말 미안하네. 우리가 너무 성급했어. 사람이 다 그렇지요. 의심할 만했으니까요. 윤상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상인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떡을 내밀었죠. 이걸로 풀어주게. 우리도 화해의 뜻으로. 고맙습니다. 잘 받겠습니다. 윤상은 떡을 받았지만 예전 같은 따뜻함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다시 친절해졌지만 뭔가 변한 게 있었습니다. 장터에 다시 평범한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윤상도 천을 펼쳐놓고 장사를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윤상이, 오늘 천 색깔이 좋은데 예전처럼 장사 잘 되겠어. 하지만 윤상은 알았어요. 사람들의 태도가 조금 달라졌다는 걸. 어떤 이는 여전히 경계하는 눈빛이었고 어떤 이는 지나치게 친절했죠. 진짜 변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권돌배가 장터에 왔습니다. 기분이 어때? 글쎄, 복잡하네. 그럴만하지. 사람들이란 게 원래 그래. 쉽게 의심하고 쉽게 손바닥 뒤집듯 하지. 권돌배의 말에 윤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나는 여전히 사람을 믿고 싶네. 그러다 또 당하면 어쩌려고? 그땐 또 당하는 거지. 하지만 사람을 못 믿으면 어떻게 살아? 윤상은 웃었지만 그 웃음에는 예전 같은 순수함이 없었습니다. 조금 더 조심스러워진 거죠. 동희는 관아의 보호 아래 머물게 되었습니다. 서감돌이 아이에게 자비를 시키며 지내게 했어요. 너 글은 아느냐? 아니요. 못 배웠어요. 그럼 배워야겠구나. 글을 알아야 사람 구실을 하지. 서감돌은 무뚝뚝했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동희에게 간단한 글자를 가르쳐주고 밥도 챙겨줬습니다. 언젠가 제대로 된 일자리를 붙여줄 수도 있어. 하지만 내가 먼저 사람이 되어야 해. 네, 고맙습니다. 동희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관아 마당을 쓸고 물을 길어오고 심부름도 했어요. 조금씩 사람들의 신뢰를 얻어가고 있었죠. 어느 날 윤상이 동희를 찾아왔습니다. 한시도 함께였어요. 손에는 작은 보따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동희야, 잘 지내니? 네, 아저씨. 아주머니도 오셨어요. 한씨가 보따리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옷가지와 먹을 것, 그리고 작은 나무 장난감이 들어 있었어요. 이건 우리 아이가 가지고 놀던 거야. 내가 가져. 동희는 장난감을 받아들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윤상이 말했습니다. 언제든 배워보고 싶으면 내 천장사를 도와도 된다. 하지만 내가 먼저 결정해야 해. 저는 먼저 죄를 갚고 싶어요. 아저씨한테 패를 끼쳤으니까요. 죄? 넌 용기를 냈잖아.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하지만 동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저도 잘못했어요. 그걸 인정하고 바르게 살고 싶어요. 윤상은 아이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동희는 많이 자랐어요. 마음이 단단해진 게 느껴졌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장터에는 다시 봄이 찾아왔어요. 윤상은 여전히 천을 펼쳐놓고 장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조금 달랐어요. 낯선 사람이 다가와 도움을 청하면 윤상은 잠시 멈췄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관찰했어요. 무조건적인 선의가 아니라 조금 더 신중한 선이었죠. 어느 날 윤상은 다리 위를 지나가다 멈춰 섰습니다. 한때 거지 형제가 웅크리고 있던 그곳을 내려다봤어요. 이제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람은 믿되 눈도 함께 떠야 한다. 윤상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것이 이번 일로 얻은 교훈이었어요. 선의는 여전히 소중하지만
맹목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 권돌배가 다가왔습니다. 뭘 보고 있어? 아무것도. 그냥 옛날 생각. 후회하나? 아니, 후회는 안 해. 다만, 조금 더 조심스러워졌을 뿐이지. 권돌배가 웃었습니다. 그게 나이 먹는 거야. 세상을 배우는 거지. 두 사람은 나란히 장터로 걸어갔습니다. 봄바람이 따뜻하게 불었어요. 몇 달 뒤 동희에 대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아이가 이름을 바꾸고 한 상인의 도제로 들어갔다는 얘기였어요. 정직하게 일하며 조금씩 신뢰를 쌓아가고 있다고 했죠. 윤상은 그 소문을 듣고 미소 지었습니다. 선희가 완전히 헛된 건 아니었구먼. 한 씨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그건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조금 더 똑똑해진 좋은 사람이 됐지.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상처는 남았지만 그 상처 위에 새살이 돋아나고 있었어요. 장터는 여전히 북적였습니다. 사람들은 오가고 장사는 계속되고 삶은 흘러갔어요. 윤상은 천을 펼치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살만한 곳이야. 다만 조금 더 눈을 크게 뜨고 살아야 할 뿐.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장터에는 석양빛이 부드럽게 내려앉았어요. 윤상은 하루의 장사를 마무리하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다리를 건너며 다시 한번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텅 빈 그곳에는 이제 누구도 없었습니다. 다만 강물만이 여전히 흐르고 있었죠. 윤상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살아가는 게 배우는 거구나. 그리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에는 따뜻한 저녁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 씨의 웃는 얼굴도 있었죠.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상처와 교훈을 안고 사람들은 다시 내일을 살아갔어요. 먼 곳에서 동희도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죄책감을 안고 하지만 바르게 살겠다는 다짐과 함께 계절은 돌고 돌았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왔고 가을이 지나 다시 겨울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이번 겨울은 조금 덜 춥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배웠으니까요. 선의도 중요하지만 분별도 필요하다는 것을, 밑대 맹목적이지 않고 경계하되 냉혹하지 않은 것을. 그렇게 세상은 조금씩 나아갔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살만한 곳으로. 장터의 하루가 저물었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올랐고 달빛이 강물을 비쳤어요. 그 빛 아래 사람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내일을 위해 쉬면서 오늘의 교훈을 되새기며.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삶은 계속되었죠. 언제나 그랬듯이